강의를 해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석재 소설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 말씀을 해주신 하청욱 관장님은 제 은사십니다. 제 초등학교 때 제가 본의 아니게 문예반에 들게 됐는데 문예반 학생들을 지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안경을 끼고 계셨고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물론 당연히 젊으셨고요. 그리고 그냥 날카로운 인상이어서 저 같은 저처럼 뭘 시키면 도망가기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한테 언제 한번 되게 혼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늘 뒷길로 피해 다녔습니다. 혹시 부딪힐까 싶어서.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런 자리에서 뵙고 그렇습니다. 참 인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상주라는 여기서 1시간쯤 걸리는 차로 거기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문학의 뜻을 두고 창작을 하기 시작한 거는 시였습니다. 시로 먼저 등단을 해서 친구들을 좀 알게 됐는데 아마 80년대 후반 무렵에 제 아는 다른 어떤 시인이 저한테 대구에 가자고. 그래서 느닷없이 왜 대구에 가느냐 했더니 대구는 시의 고향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인들이 많고 또 훌륭한 선배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배울 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구에 와서 그때는 당연히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다른 도시에 찾아온 두 사람을 한 10여 명 정도의 시인들이 나와서 정말 따뜻하게 환대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일단 식사를 하고 2차를 하자고 어디로 몰려갔는데 어쨌든 시인들이라서 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역시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들 그 맥주를 한 잔씩 앞에 놓고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맥주를 박스로 주문을 해서 맡겨놓고 갔습니다. 카운터에 맡겨놓고 갔다고 마음 놓고 마시라고 주인이 와서 누군가가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맥주회사 임원이라고. 근데 그분이 아마도 판촉차 거기 오셨다가 이 시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시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이분이 문학하고 뭐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그 모습이 모여있고 얘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자기가 한턱 쓰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 도시는 정말 자주 와야 되겠구나. 오늘도 날이 좀 덥습니다만 이제
대학 친구가 대구 사람이어서 여름 방학 때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직접 차를 대절을 하고 해가지고 동대구역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차에 태워서 덥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덥네요 그랬더니 그 길로 그 냉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좀 시원한가 봅니다. 이름도 시원하고요. 냉천이라는 곳으로 차를 돌려서 가서 닭백숙을 저는 따로 한 마리를 혼자 먹으라고. 그래서 그 냉천의 닭백숙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의 두서없는 얘기들을 제가 아마 앞으로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사실 문학에 대해서 저도 무슨 이론가가 아니고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그거를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 당시에 농가들이 대부분 그렇다시피 집에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좀 농사를 오래도록 지어왔고 학생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생들은 교과서, 참고서, 또 심지어 일기장, 공책, 학생들이 쓰던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집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선행학습이란 말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선행학습을 하듯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워낙 읽을 게 없으니까 책이란 책을 다 뒤지다 보니까 누나나 형이나 고모, 심지어 작은 할아버지, 서당에서 공부하던 것까지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위한 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대개 이제 어떤 실용서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좋은 점은 따로 예습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학교에 가도 이미 다 읽은 것들이라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읽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새농민이라는 잡지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잡지가 상당히 많이 발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배달이 되어 오는데 거기는 농업에 관련된 일뿐 아니라 연재 소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개발이 되던 강남을 주름잡던 복부인이 주인공인 그런 소설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는 벤츠라는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연예 기사도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나왔고요. 그때 막 그 나훈아라는 가수가 눈썹이 부리부리한 가수가 폭풍을 일으키고 다닌다라는 연예 기사도 있었고,
스포츠 기사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던 장훈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타율이 아주 높은 장훈의 동정 같은 거, 또 굉장히 맷집이 뛰어난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허버트 강 같은 그런 것들을 읽고 읽으면서 어린 시절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48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태어났을 때 4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눈이 좀 침침하셨던가 봐요. 제가 한글을 처음 배운 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만 6살, 우리 나이로 7살 때 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처음으로 한글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고 나니까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쓰게 된 문장이 보통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것부터 쓸 텐데, 철수야, 뭐 영희야, 뭐 바두가 이런 걸 쓸 텐데 제가 쓴 건 지방이었습니다. 한자로 된 지방. 어쨌든 필기구를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된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방으로 불러서, 그때는 제사가 참 많았죠. 사대봉사라고 해서 원래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아계시니까 어쨌든 제사가 차례까지 합치면 1년에 한 7번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쓸 일이 많죠. 그래서 쓰라고. 그래서 한자를 배운 게 아니라 한글을 배웠는데, 한자로 지방을 쓰라니까 제가 배우질 않아서 못 쓰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방은 이번 가령 정조 할머니 제사인데 이건 이렇게 쓴다. 가령 무슨 지금 다 까먹었네요. 지방을 안 쓰고 자꾸 사진을 쓰다 보니. 그렇게 해서 그걸 쓰는 법을 딱 한 번 가르쳐 주시고 그걸 따라 쓰라. 그래서 정말 못 모르고 이렇게 따라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글자가 조금 틀리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게 획이 삐뚤어지거나 하면 용서 없이 그 장죽 그 끝에 황동으로 된 그 담배를 담을 수 있는, 그걸 뭐라고 불렀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꼬발이라고 그랬네요. 그게 용서 없이 이마로 날아옵니다. 정말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비교육적인 그런 방식이지만 이런 방식을 오래도록 써오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인류 최초의 문자죠. 쐐기 문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이 당시에는 바빌론이라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인 곳이 지금의 그 프랑스처럼 외교관들이 많이 쓰는 국제 공통어를 썼던 모양입니다. 바빌론어를 가지고, 바빌론 문자를 가지고 이제 외교 문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양성 학교가 있습니다. 외교관 양성 학교가. 거기에서 이제 외교관 지망생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쐐기 문자로 쓰고 그 내용도 쓰고 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세기문자는 보통 점토판이라는 것에 남겨지게 돼 있지요. 근데 그 점토판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교재도 그 점토판 위에 적혀 있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로한 내용이 발견이 됐는데 바빌론어는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바빌론어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급장 한 반이 있으면 거기에 반장이 있죠. 선생님 때리는 것도 귀찮은지 반장을 시켜서 틀리고 하면 매질을 하게 한다. 이게 너무 괴롭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어떤 책에서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창작을 한 건 아니고 지방을 통해서 문장을 쓰는 걸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문장을 써야 될 문장을 제대로 못 쓰면 맞는구나. 그리고 뭐 왠지 모르지만 문장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경외심 같은 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경외심 가지고는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을 그분의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외심만 가지고는 종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 경외심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먹는 거 이런 것들 원고료 같은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이 어쨌든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할아버지가 마침 다른 할아버지한테 책을 읽어 드린다든지 신문을 읽어 드린다든지 할 만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할 만한 나이에 또 막 글을 배웠고 그래서 이제 툭하면 불려가서 책을 읽어드리는 돋보기 안경의 역할을 제가 대신하게 됐죠. 낭독과 함께. 그러니까 글을 읽으려면 근데 그 당시에 인쇄물들이 되게 한글 혼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람 이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신문이 우편 배달이 됐는데 서울신문이라는 신문이요. 근데 그 신문의 주요 기사를 읽어드리는 것도 제가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신문에는 거의 인명의 경우는 거의 100% 한자입니다. 근데 사람 이름이 또 어렵기도 하지요. 그걸 또 딱 한 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같은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더듬거나 하면 용서 없이 그게 담뱃대가 날아옵니다. 그래도 그 바빌론의 외교관 지망자들을 낳은 것은 그때는 한 3000년 전에는 매질을 했다고, 등을 매질을 했다고, 벗겨서. 근데 저는 매질을 당하지 않고요. 그냥 담뱃대로 좀 맞았습니다. 또 맞으면 또 안 틀리고 당연히 일면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큰 글자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정치가고요. 그리고 일면을 이렇게 젖히면 작은 기사, 파출소에서 누가 난동을 부렸다 라든지 그런 조그만 기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흥미가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바로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의 이름은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두 번째가 장훈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특히 그 장훈이라는 선수가 그때 그 거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죠. 나중에 거인에 소속되어서 그땐 TV 집에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계 같은 거 보지도 못했고 오로지 신문으로만 접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TV로 봤으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상으로만 장훈이 오늘 어디랑 한신 타이거스하고 시합을 벌여서 4타수 2안타에 2루타 1개 치고, 근데 이게 보면 1회부터 9회까지 점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본 적도 없는 그 일본의 야구장에서 제일교포 선수가 야유를 받으면서 나가서 거기서 안타를 치고 질주하고 이런 모습 상상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좋아졌다랄까요? 야구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실상 나중에 막상 TV나 이런 걸 중계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우리도 프로야구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니까 그다지 깊은 감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릴 때 상상하던 그 꿈의 구장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문학이나 혹은 글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구로 오면서 오늘 가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온 게 아니고 거기 무슨 문고 KTX 무슨 문고 이런 게 있길래 거기 눈에 띄어서 아무 책이나 들고 왔는데 그게 인류의 식량과 문명에 관한 그런 책이었어요. 책을 들고 나서는 또 버릇이 돼가지고 또 그 책 보느라고 공부를 한다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보통 홍적세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근데 홍적세가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홍적세, 홍수가 났다 할 때 그 홍자입니다. 큰 물이 진다 할 때 넓은 홍자예요. 홍이고 그다음에 적은 쌓인다 할 때 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 예전에 지질학자들이 한 시대를 규정을 할 때 홍적세란 말은 노아의 홍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그게 대략 12만 몇천 년 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뭐 9,700년인가까지를 홍적세라고 그러던가 뭐 그런 식의 규정이 되어 있길래 참 재밌구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뭔가 의미부여를 하는구나.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번성한 지금 이 시기를 까마득한 옛날에 벌어진 일을 기점으로 하는 홍적세가 아닌 인간세로 부르자 하는 제안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경에.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지구에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 이런 거를 지질학의 연대로 몇십만 년 혹은 몇천만 년에 해당할 만한 변화를 인간이 불과 한 1세기 정도에 걸쳐서 만들어냈으니까 이것을 인간세라고 부르는 게 어떤가? 인류세 혹은 뭐 인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그리고 가장 저한테 흥미로웠던 거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기적 주전자를 쓴 그
도킨스가 제안한 그 밈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라고 할까요? 이 오직 이 지구상에 혹은 이 우주에 인간만이 갖고 있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세대에서 후손 세대로 유전자의 변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 같은 게 일어나는데, 인간에게만은 어떤 문화적 유전자가 있어서 그게 이제 관습이라든지 법이라든지 혹은 예술,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만이 향유하는 그걸 가지고 개별적인 우리 인간들이 조상한테 이제 육체적으로 물려받은 게 아닌 배우거나 혹은 경험하거나 듣거나 한 것들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일어난 변화, 후천적으로 획득한 그 형질을 또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시 물려줄 수 있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종족이 됐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밈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 말이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그게 이만큼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그 저자가 얘기한 것 중에 18세기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었을 18세기에 인류가 10억 명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20세기에 시작할 무렵에는 15억 명이 됐고요. 지금 2010년인가요? 2010년 70억이, 재작년인가 제가 확인했을 때 80억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 많은 인간들을 먹여 살 수 있는 농업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혹은 뭐 개척한다든지 농업법, 다음에 뭐 음식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또 어떤 뭐 대중문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일 안 변한 게 문학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그 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참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다가 제가 처음으로 자발적인 독서, 문학 작품에 대한 독서를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기보다 하게 된, 그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10살, 11살 이럴 때. 근데 저한테 12살 위인 고모가 계셨는데, 고모가 때 교대를 졸업하고 제 고향으로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고향에 학교에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아서, 보통 첫 월급을 받으면 내복 같은 걸 사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제 고모는 저를 너무나 사랑했는지 첫 월급을 받은 돈으로 아라비안 나이트를 샀습니다. 5권짜리 아동용 아라비안 나이트 사서 그걸 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일단 받아서, 아동용이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물론 다 한글로 돼 있고 쉽고 재밌고,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건 뭐 워낙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못 읽어도 한 200번 읽은 것 같습니다. 고모 연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보면 기분 나쁘실까봐 숨어서, 또 나중에 고모가 아마 사드렸겠지요, 내복을. 어쨌든 그러고 책을 읽는 그 기쁨,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읽었을 때 이야기를 따라가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후루룩 읽어서 몰랐던 거를 다시 읽게 되니까, 이게 단지가 무슨 색깔의 단지가 있구나,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도둑들이 들어가 숨었는데 그러려면은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붓나요? 한여가 붓나요? 한여 이름 뭐였구나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떤 영화를 한번 보고 볼 때는 이제 감독의 의도가 뭔지 몰랐다가 그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소품이라던가 그 배우들의 그 미세한 연기, 대사 이런 거가 그 전에 봤을 땐 모르던 것들이 세세하게 보이는 거나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영화는 2번 보려고 그러면 돈을 또 내야 되겠죠. 3번 보려면 또 내야 되고요. TV에서 공짜로, TV에서 공짜로 하는 것도 공짜는 아니죠. 전기가 들고 TV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책은 어지간해서는 닳지도 않고요. 그렇게 새롭게 계속 발견을 하니까 물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한 100번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경전도 아니고 좀 지겹긴 좀 지겨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때 저보다 9살 이 위인가 한 형님이 집에서 심심할 때 방학 때 이렇게 오면 집에서 심심할 때 읽으라고 누나들이 무협지를 학교에서 빌려서 읽으라고 이렇게 오빠한테 갖다 줬는데 이 오빠는 이과였습니다. 그래서 무협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걸 빌린 무협지를 그때는 이 학교에도 무협지가 있었나 봐요. 도서관에 하드카바로 갖도록 뭐 갖다 주기는 아깝고 해서 그럼 내가 보겠다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협지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있으시겠죠? 하여튼 그걸 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중학생이 돼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무협지가 많습니다. 옛날에 읽다가 만 무협지가 끝이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찾아가서 대본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대략 한 3,000종 가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협지가 실제는 더 되겠지만 근데 무협지라는 게 계속 모방 어떤 무협지의 재미있는 장면이나 뭐 좋은 문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계속 베껴댑니다. 서로 표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장르의 대중예술인데 그거를 읽다가 중학생이 되고 모든 무협지를 다 읽었습니다. 근데 무협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협지는 참 어지간해서는 2번 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소모적인 것이라서 2번 읽을 만한 그런 밀도도 없고요. 그래서 또 뭐 또 읽을 게 없는가 하다가 바둑책에 빠졌습니다. 바둑이 아니라 바둑책에. 그러니까 제 집 또 친척들 중에는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바둑 관련 책이나 잡지를 구독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안 읽던 그거를 한꺼번에 한 1,000종 가까이 되는 바둑책을 탐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둬서 바둑을 배운 게 아니라 바둑책을 읽으면서 저절로 바둑을 좀 배우게 됐는데 그렇다고 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건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바둑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거나 혹은 뭐 제가 앞으로 문학을 할 거라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쨌든 무슨 책이든 그렇게
몇천 권을 아마 다 그때가 읽은 책을 다 따지면 몇만 권은 됐겠, 만 권은 넘었을 겁니다. 다른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읽게 된 거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책을 통해 습득을 하는 그런 기질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소설을 보고 그 소설이 가령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어떤 소년이 겪은 일이라고 하자면 그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일을 겪는지도 모르겠고 또 심지어 이게 무슨 뜻인지 이 관습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소년에 대해서 가지는 연민 그리고 연대감 1930년대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감흥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한참 뒤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물론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을 통해서 이제 그 소설을 읽고 나서 혹은 읽으면서 사람은 그 소설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에 감흥을 하게 된다. 감흥을 하는 회로가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을 따라서 생각하고 따라서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뭐 인류학자들에 따르자면 뭐 그냥 대략 한 500만 년 전이라고 치면 그때로부터 책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499만 한 8천 년쯤 되나요? 그 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전의 변화를 끼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책이 혹은 문학 작품이 소설이 우리의 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아마도 밈의 힘이 아닐까. 어쨌든 인간은 아득한 옛날에는 이야기로 하던 것을 그것을 이제 문자로 기록하고 또 거기서 기술을 발달시켜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장르의 예술을 창조해냈습니다. 문학이라고 자꾸 하다 보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왜 소설을 쓰는가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근데 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에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하는데 내가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쓴다 라는 답이 하나 있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내가 한다.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된 경우도 있다. 근데 저는 대체로 이제 뒤쪽 누군가의 얘기를 내가 대신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리고 내 이야기는 되도록 쓰지 말아야지. 내 얘기를 쓰면 저는 그럴 의사가 없지만 저 때문에 그 글이라는 게 몹시도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90년대 어딜 다녀와서 여행기 같은 걸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딱 한 문장 같이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한식을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한식을 먹지 못해서 며칠을 한식을 못 먹어서 그때만 해외여행이 뭐 흔하지는 않아서 생소해서 한식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식을 못 먹어서 안달을 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왔으면 그냥 외국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 이걸 한식을 못 먹어서 안달을 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20년쯤 있다가 저한테 자기 그때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다. 자기한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아니 안달을 한 건 사실 아니냐 라고 했다가 원수가 될 뻔했습니다. 이 주변 사람 얘기는 좋은 얘기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게 잘못하면 아주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중에 쓸 게 없으면 써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쓸 게 없으면 써야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써야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까 그 여기 관장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시로 등단을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제 또래 중에서 소설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를 쓰는 입장에서 소설가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이렇게 속 얘기를 안 하는구나. 자기네 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이야기를 나눠도 그냥 딴 얘기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원고에 보면 그날 나눴던 얘기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나쁜 놈들이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도 이제 시인들을 하고 소설가들은 따로 앉습니다. 같이. 물론 우리 또래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늙었다는 건 아닐 거고요. 따로 앉아서 이제 뒤풀이 같은 걸 하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반씩 갈라지고 다음에 이제 평론가들 여기저기 이제 섞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한때 시를 쓴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데를 가다 보면 붙들립니다. 소설가들이 붙들어서 너는 왜 소설가이면서 시인들 틈에 섞여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붙들려서 가 있었던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시인들이란 놈들은. 그래서 소설가들은 되게 자리를 잡을 때도 먼저 도망갈 만한 문 가까운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 재밌을 때까지 딱 있다가 재미없어지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설가들 이렇게 저렇게 제 편한 것만 찾고 뭐 이렇게 세속적이냐 이런 얘기를 시인들이 하더라. 그러면 소설가들의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인간 소리를 못 듣지. 아직도 철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시인들한테 가면 또 시인들이 또 무슨 얘기 하고 왔냐고. 그래서 별 얘기는 없고 그냥 순수하다고. 요새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저런 자리도 거의 없어져서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오늘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저런 자리에 강연을 하러 1년에 한 10번? 20번? 뭐 이렇게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인가요? 3년 만에 오늘이 두 번째 나온 자리입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런 강연 같은 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구에도 또 왔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대구에 제가 왔을 때 그때 수성구의 어떤 행사에도 왔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까마득히. 어쨌든 문화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문학이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텐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얼마 전에 제가 어렴풋이 어떤 뭘 읽다가 막 그 문학에 빠지고 문학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깊이 감명받았던 구절을 하나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읽어드리는 편이 낫겠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칠레 시인입니다.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시인이고요. 1970년인가 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남미에서는 두 번째로, 첫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고, 그분 역시 칠레 분이었습니다. 칠레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셨다고. 네루다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라는 시인은 어디 여학교 교장 선생님인가 그랬는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수상하러 이제 기나긴 나라 칠레에 기차를 타고 네루다가 어린 네루다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서 산티아고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 다 동원해서 기차 연변에 서서 손을 흔들라고, 칠레의 영광을 향해서 손을 흔들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 연도에 나가서 이제 막 환호를 하고 하는데, 그 시인은 아주 냉랭한 얼굴을 하고 마치 못 본 것처럼, 어쩌면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싹 지나가 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겠구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왔을 때 제 후배가 군대 있으니까 심심하죠. 그래서 그렇다. 뭐 혹시 이거 읽어보실래요? 뭐냐 그랬더니 그 복사한 시 뭉치를 저한테 줬습니다. 스페인어, 한쪽은 스페인어, 한쪽은 영어. 그래서 뭐 스페인어 못 읽으니까 영어도 읽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뭘 보라는 거냐,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서 읽었는데 별다른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를 읽고는. 근데 어쨌든 이름은 알게 돼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중고 서점에 갔다가 거기서 파블로 네루다의 그 자서전을 읽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나중에, 지금은 번역이 잘 되어서 자서전도 그렇고 시집도 그렇고 훌륭한 번역들이 나와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시라는 시인데요, 네루다의.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읽기엔 좀 길어서요.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가지에서 다른 것들로부터 불 속에서 나를 불렀어.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건 얼굴 없이 나를 건드리더군. 이런 시입니다. 근데 어떤 번역에는 그건 얼굴 없이 나를 건드린다가 아니라 시가 내 얼굴을 축축한 무엇인가가 내 얼굴을 건드렸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학이라는 것도 있는 듯 많은 듯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어떤 밈 같은 걸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읽어도 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 그런 예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있으면 제 목이 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죠. 네. 저는 사실 성석재님 저 소설 단 한 편도 안 읽고 오늘 흥미를 갖고 집사람은 제가 존칭을 좀 빼겠습니다. 집사람하고 대화하니까 그 성석재라는 사람 오는데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당신 많이 읽었나니까 집사람은 상당히 많이 읽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설 2권을 일단 사왔는데 가장 최근에 그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고향이 중학교 때까지 의성에서 자랐습니다. 상주가 고향이시더라고요. 그 상당히 이제 가까운데 지도상에도 그렇고 그 뭐 사실 제 오촌 아재 같은 분들도 옛날에 상주에서 유명한 게 농장학교. 네. 농장하고 유명했거든요. 제가 그 오촌 아재가 딱 아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딱 1917년생입니다. 동갑인데 그 상주에 중학교까지 크고 그리고 저도 커봤지만 시골에 그 어릴 때 컸던 그런 추억이라든지 그런 것이 소설 속에 얼개 속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걸 이제 도시 생활에서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오래 성장을 하시고 했는데 그 어떤 그 추억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할아버님이 같이 이사를 가셨는지 남았으면은 그 연결고리가 계속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학 속에 어떻게 얼개로서 계속 작용을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농장학교를 다니셨는데요. 국립상주농장학교 그게 원래 5년제였고 그래서 저도 그 형들 가끔 보고 그랬었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제가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게 90년대 중반쯤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 35살쯤 됐는데 어떤 소설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쓰게 됐고 쓰게 된 원고를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책을 내게 됐고 그러니까 그 책을 본 누군가가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을 쓰는구나 청탁을 해서 청탁은 거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소설을 쓸 때는 어떤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희미하게 들었던 생각은 이제까지 없었던 무언가를 쓰자. 저한테는 적어도 제가 느끼지 못했던 뭔가 그게 제일 쉬운 게 이제 고유한 것이라는 건 어릴 때 성장기 처음 뭔가를 경험했거나
누군가를 봤거나 무슨 이야기를 들었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작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데뷔작이 대표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많은 작가들이 어린 시절에 관해서 씁니다. 그리고 성장기에 관해서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없는 것들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좋은 말로 창작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주변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린 시절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험담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소설을 이제 어떤 소설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게 되죠. 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창작, 뭐 실론 이런 것들도 보면 창작을 할 때 어떠한 식으로 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인공자연 이런 말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되게 이제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무해하죠. 되게 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성이 다 제거된 천국의 세계예요.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천국이 있다면 그건 아마 어린 시절일 겁니다. 그건 지나간 시절이고 그 당시에는 위험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끝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쓰는 사람에게도 혹은 읽는 사람에게도 무해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공간이어서 소설을 쓸 때는 그런 것들을 먼저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썼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설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쓸 걸 하는 생각도. 다만 배운 건 있습니다. 선배 작가들 이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가령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분은 제 어머니랑 나이가 같으세요. 근데 이분이 가끔 이제 뭐 한 두 달에 한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후배 작가들을 불러서 밥을 사주세요. 그리고 보통 예전엔 그런 자리 가면 어른들이 주로 얘기하고 후배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 얘기나 하라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당신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웃고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을 텐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당대를 모르고는 당대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당대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쓰는 게 소설인데 그걸 직접 경험하기도 힘들고 젊은 작가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 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도 나이 들면 밥을 사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의 그 작품 중에서는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하고 투명인간 요 두 가지가 이 수능 문제로 자주 거론되곤 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게 궁금하고 왜 하필은 이 두 작품인가. 그리고 또 이 두 작품 중에 그 주인공인 황만근과 김만근이 이게 만자 돌림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다 그 비슷한 그 투명인간 유인가. 그 이 투명인간이라는 어떤 게 여기에 이게 작가님의 어떤 뭐 자전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가. 또 하필은 왜 이게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에 그의 어떤 이게 차용된 제목을 그의 어떤 뭐 거기에 좀 차용된 부분이 있는가 한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수능 모의고사에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출제가 됐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 네 아버지 왜 이런 소설 써서 우리 힘들게 하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근데 문제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 맞췄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 맞았다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맞추지? 그러니까 왜 그 문제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떤 시대상, 그러니까 그 소설 썼을 때 어떤 시대, 그때는 농촌 문제가 뭐 지금도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만 어떤 생각해서 마을에서 야반 도주를 하거나 빚을 지고 서로 뭐 빚보정을 주고 뭐 시위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경기도 이천에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어서 뭐 이렇게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뭐 시대를 상을 대변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게 심각하구나.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별로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초고를 그대로 좀 거칠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언급을 해서 고맙긴 한데 어떤 자리에 가면 저를 만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생기는 이거는 안 되겠다. 딴 걸 빨리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골에는 어떤 공동체, 마을 공동체는 이런 분들이 꼭 몇 분씩 있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현자이거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저는 그런 분들을 어릴 때부터 그런 분들을 좋아해서 뭔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모르는 어떤 내면이 우리 각자에게 있고 그거를 높여 기리면 그것이 성스러움이 아닌가. 어릴 때 제가 그냥 지나가면 그런 분이 이렇게 불러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홍시 같은 걸 그냥 불쑥 입에다 그냥 묻지도 않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린 저를 감동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인간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고요.
뭐 중학교 때 어릴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그런 친구들이 투영이 돼 있습니다. 꼭 같지는 않지만 착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일부러 희생한다기보다 그냥 달아가는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마치 비누를 이렇게 쓰면 비누가 점점 닳아서 작아지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죠. 가령 그런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보온달 같은 그런 케이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자꾸 이렇게 곱씹다 보면 뭔가를 자꾸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것보다도 행동이나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한테서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 소크라테스나 공자는 아니군요. 부처나 예수나 이런 분들은 다 무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제 문자를 병멸하까지 했다니까 그런 것보다도 어떤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뭐 하다 보니까 소설이 에서 나와서 근데 자꾸 이렇게 교과서에 자꾸 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럽게. 네. 네, 그냥 말씀하실래요?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작가님이 시랑 소설을 둘 다 써보셨는데 작업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며칠 전에 어떤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각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뼈대를 세워놓고 계속 덧붙여가는 방식 있고 혹은 돌을 놓고 그걸 깎아 나가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가령 뭐 그때 미켈란젤로와 로댕을 예를 드셨습니다만 선생님이 저는 미술을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소설은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소설은 붙여나가는 방식인 것 같다. 또 그래 많이 붙일수록 원고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을 부르고 이야기를 낳고 끌어당기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시는 안 쓴 지가 참 오래됐는데 시를 쓸 때는 가장 경제적인 언어라는 모든 언어 중에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고 그냥 뼈만 남아있는 아주 정제된 언어. 그래서 계속 깎아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깎을 수가 없을 때까지 깎아서 최소한만 남기는. 그래도 괜찮은 것이 시는 정액제입니다. 한 편당 얼마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와 소설에는. 그리고 시는 시의 가장 큰 보상은 그 시를 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를 썼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별로 못 해봤는데
쓰고 나서 스스로가 봤을 때도 만족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설은 자꾸 원고료에게 죄송합니다만 소설의 질은 원고료에 따라간다. 이런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는 누군가 이 소설을 읽고 내가 이 소설을 읽었다라고 말해줄 때 작가는 거기서 많은 보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이 낫다, 뭐 못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한 분이 계셔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제가 최근에 수업을 하면서 5월달 수업을 제가 논술을 하고 있는데요. 5월달 수업 교재가 하필이면 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쓰셨던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라는 네, 단편 소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등장인물이 영가 1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소설을 쓰시면서 재능과 노력에 대한 것을 혹시 생각하셨었는지, 그럼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직접 배웠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그러셨다라는 말을 해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확실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하고 소설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가들은 좀 뻔뻔스러운 데가 있어서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다, 그리고 노력도 좀 해준다 하는 그런 게 좀 있고, 시인들은 많이 고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문제, 나에게 재능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깎아 나가기 때문에 정말 뼈를 깎는다는 말도 있지만 재능은 누구나 거의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이상 그게 반드시 목소리일 필요도 없고 머릿속으로 벌써 들은 이야기 혹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한 모든 사람이 다 일정한 재능은 가지고 있는데 당대에 당대에 통용이 되느냐, 알아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의 본이라는 곳에 두세 번 갔었습니다. 본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있어서 거기서 강연을 하러 갔는데, 본에는 베토벤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갈 데가 별로 없어서 생가에 갔더니, 처음에 한번 갔을 때는 베토벤이 태어날 때의 모습, 탯줄을 이렇게 해서 자르고 부모가 기뻐하고 이런 모습까지 이렇게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었는데, 두 번째 갔더니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갔을 때나 두 번째 갔을 때나 똑같이 벽에 써있던 글귀가 있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베토벤이 이제 빈으로 출발할 때, 20살 언저리의 베토벤이 출발할 때 친구들이 와서 돈을 얼마씩 출연을 해가지고 가서 출세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잔치도 열어주고 돈도 좀 보태주고. 그래서 그때 라즈노프스키 백작인가 누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영감은 모차르트처럼, 기교는 하이든처럼, 이렇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그냥 있는 베토벤이 아닌 거죠. 영감이라는 게 여기서
재능에 해당이 되겠죠. 기교라는 것은 하이든 일 테고요. 그러니까 작가들한테 뭐 100이면 100 나에게 과연 이런 재능이 있는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있고 한데 그걸 굳이 뭐 두 사람이 아니라 이 소설의 경우는 이제 그걸 좀 전형화시킨 것이고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또 이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소설이 아닌가, 문학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썼지만 제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잘못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서 학교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네, 네, 저기 한 저는 오늘 성석재 소설가님을 처음 뵀는데요. 예, 투명인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긴 하는데 그건 그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가님께서 원고료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예. 소설가 지망생인데 가난해지고 싶은 지망생은 없잖아요. 예. 돈 얘기 자주 해주시는 거 좋고요. 예. 그리고 지금 소설 습작을 하고 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지금 습작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다른 소설 작품을 보면서 뭐 습작은 하고 있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습작을 하려니까 좀 뭐랄까요, 엄두가 안 난다고 할까요? 워낙에 대중적인 지명도도 있고 잘 쓰시는 분이니까 꿀팁 좀 전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읽어보라 이런 뭐 너무나 뻔한 말씀보다는 지금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설이 근대 소설, 현대 소설이 시작되었을 무렵 작가들은 일반 대중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령 뭐 발자크 같은 사람은 발자크의 독자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독자도 그걸 그렇게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써도 뭐 그러려니 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쓰는 작가나 독자한테도 설득력이 있었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중시되는 시대가 되고 그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1인칭이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건 뭐 많이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둘 다 장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한 신춘문예 심사 같은 걸 한 지가 좀 됐는데 한 20년쯤 예심부터 시작하면 그쯤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시점이 그런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나 쪽이 많습니다. 그게 아마 시대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검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가와 독자 위상이 살짝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은 나 쪽이 가깝지 않나. 근데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글을 쓰다 보면 이게 나라고 해도 뭔가 좀 이상하고 혹은 전작 작가 시점을 해도 이상하고 하면 혼용을 하기도 합니다. 길게 이렇게 중간에 인용하는 식으로 어떤 사람이 혼잣말을 하는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은 있겠죠. 이런 실험도 하고 심지어는 인칭을 계속 바꿔나가기도 합니다. 한 소설에서 인칭을 별다른 표시 없이 아까 그 히말라야 시다 그림 같은데 0이나 1이라고 표시를 해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꿔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로 하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2000년쯤에 쓴 소설 같은데 너는 이런 식으로 부르는 식으로 예. 너는 뭐라고 했다. 너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볼 수도 있고요. 없던 걸 만들려면 좀 힘들긴 합니다. 그 전에 잘 없었던 걸 새로 쓰려고 하면 힘든데 한번 써보면 또 그게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문제가 두 분을 하니까 좀 죄송한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성석재 선생님 언급한 걸 박덕규 문학평론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연배가 비슷하실 건데 그분 그 자전적 소설 썼을 때 뒷부분에 뭐 다룬 내용도 보고 이랬는데 오늘 생각나는 거는 이재하라는 옛날 홍대 미대를 졸업하시고 제 노래방 가면 가끔 부른다면 모란동배라는 시인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미술가도 하고 소설도 쓰시고 노래도 사실 실제로 불렀는데 성석재 선생님도 그런 어떤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느낌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DVD 문명기행하는 그걸 봤는데 나레이션으로 오늘 기차를 타고 오시면서도 책을 읽는 부분을 살짝 얘기하시고 이래 한다 보니까 뭐 모든 사람이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상당한 독서량과 관심 분야가 많겠지만 문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또 상당히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레이션에 어떻게 해서 참가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문명 기획할 때 안에 나레이션을 하신 것 같은데. 나레이션에 예, 알겠습니다. 가끔 TV 나가서 공짜로 여행을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적이 있어 말씀하시는 거. 나레이션뿐만 아니라 직접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너무 고생스러워서 막상 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좋은 것만 보여주죠. 툭탁대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고요.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마도 소설을 늦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진 것은 소설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좀 달랐기 때문에 그전에 썼던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원래 시를 썼던 사람이고 문체라든지 이런 걸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내키는 대로 쓴다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 나름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계속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늦게 시작한 것 치고는 받아들여진 그런 변별성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릴 때의 그런 잡다한 독서, 온갖 잡지나 뭐 신문이나 문학서적은 차라리 훨씬 적고 그보다는 뭐 온갖 잡다한 거, 뭐 축산, 농업, 내수면업이라고 또 사냥 뭐 이런 것들 하여간 읽을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읽어서 나중에 의도치 않게 작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잡다하고 다양한 이런 것들에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순수한 문학은 이런 것이다. 그런 개념이 저는 별로 없고 원래 문학은 이렇게 잡다하고 뭐 복잡하고 어떨 때는 시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웃기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대단히 진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명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오래 계속되면 지겨워하니까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래서 어떨 때는 수필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뭐 뭐든지 쓸 수 있습니다. 소설가의 좋은 점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쓸 수 있고 그것도 남보다 먼저 맛만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